지금부터 노회찬 재단이 주최하는 제11회 함께 맞는 비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 4개월 만에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이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과정이 있었고, 또 그 뒤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그 뒤에 이제 또 뭐 저희 노회찬 재단의 가장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그 행사인 노회찬 의원 추모 행사, 7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함께 만난 비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오늘의 포럼은 남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지 2달여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과거의 윤석열 정부의 적폐들을 털어내는 계기도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국정의 새로운 과제들을 정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 어떤 국민들의 시간이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노회찬 재단에서 함께 만난 비 포럼을 통해서 제안하는 공론장의 주제는 이재명 정부 시대의 진보 정치의 전략과 당면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당시에 민주노동당의 후보인 권영국 후보께서 이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노동자들, 농민들, 자영업자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을 대변한 유일한 후보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응원도 받고 또 기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그 결과는 그 기대에 비하면 다소 부족하고 안타깝고 또 그런 어떤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광장의 목소리를 대선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진보정치, 진보정당이 고민하고 있는 당면한 어떤 과제, 전략,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광장의 어떤 요구들을 계속 우리 사회가 이어가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진행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제 끝났고, 그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대표를 대통령실로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생각이 든 것이, 뭐 그 자체는 저는 한국 정치의 복원, 정상화라든지 복원을 통해서 필요한 거고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같이 드는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진보정당의 대표 정치인인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님도 초청을 해서 국정에 관한 여러 가지 쓴소리들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뭐 마침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함께 맞는 비 포럼에 이 자리에 의견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권영국 정의당 대표님도 한번 초청을 해서 국정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많은 고뇌에 섞인 그 발표문을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 번의 수정문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만큼 부담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그 자체 저희가 요구드렸던 이 진보정치의 전략과 당면 과제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주제에
협의를 요청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그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 함께 그 힘찬 박수로 우리 권영국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소개를 받은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권영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의당 대표입니다. 예. 우리 박창규 지금 진행자님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승사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재단에서 요청한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이재명 시대가 도래했고, 이재명 정부가 기존의 정부와는 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꽤 뭔가 추진 속도가 있고, 또 상당히 이제 대통령이 상당히 앞장서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보이고도 있어서, 과연 이재명 정부 시대에서 진보 정치를 어떤 식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갈 거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전략과 당면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발제는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틀에서 이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당면 과제에서 현재 이재명 정부가 보이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여기에 대한 대응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이제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필요성, 그리고 진보정당의 우호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형성되기도 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정의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의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적과 내용에 대한 보충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0분. 많이 주시네. 우선 이제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당 정치라고 표현되죠. 이 양당 정치가 갖고 있는 폐단이 여러 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의 양당제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바로 미군정이 실시가 됐고, 이 미군정에서 결국은 북한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정이 실제로 보면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을 실제로 이 세력이 커 나가는 것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두 정당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요런 초기에 해방 직후에 이런 미군정화의 구도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 들어서는 정부는 매우 친미적입니다. 예. 이것이 보수당, 우리가 이제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도 하고, 다른 표현을 하면 자유당하고 민주당 나누더라도
두 가지 정치 세력이 다 친미적인 성향을 띠고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여튼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제3의 세력, 적어도 그 미국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그러한 진보 정치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87년 이후에 새로운 진보 정치를 시작했던 바로 여기 노회찬 의원의 이 공간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3의 정치 세력이 얼마나 힘들까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한국의 양당제의 출발을 한번 간단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2000년이죠.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출범하고 상당 부분 노동에 기반한 진보 정치에 대한 가능성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0년 이후에 통합진보당을 거쳐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진보 정치는 분열돼 왔었던 거죠. 분열을 거듭하다가 이제 정의당으로 원내 정당 정치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이 갈라지는 것을 다시 한번 공동 대응 선거연합을 해보자라는 이제 의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 정치 87년 이후에 최초로 다시 시작한 진보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 선거에 대한 공동 대선을 치른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성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진보 정치가 계속적으로 분열되어 오다가 이번에 모든 진보 세력을 다 여기에다 이제 모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갈라져 왔던 진보 정치를 새롭게 이제 서로 연합 전선을 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이제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이번 대선에서 그러한 공동 대응에도 불구하고 득표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도 백규환 선본 때 얻었던 득표가 1%였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갔죠. 0.98. 이 득표율이 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진보 정치의 필요성을 느꼈던 이제 대중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민주노동당이라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주저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문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만 이제 득표율하고 좀 다르게 상당한 또 후원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정말 실망으로 끝맺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도 했습니다. 많은 위로를 주려고 했고 격려를 하려고 했죠. 다음에 또 나오면 찍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꽤 보였는데, 우리 정치는 매우 생물 같아서 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표로 이어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는 슬로건을 갈아엎자 불평등 세상이라고 들고 나갔는데, 이 슬로건이 상당히 과격하다 또는 생경하다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실제로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그 생활 속에 깊게 체감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고민했던 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번 선거연합정당으로 선거를 치렀고 일정 부분 진보 정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매우 비호감에서 출발했다가 상당 부분 이제 호감으로 정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정서적인 변화를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고민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진보 정치를 희망했던 여러 세력들이 이번에 이제 그 사회대전환 연대라고 하는 하나의 연대체를 만들어서 대선에 공동 대응을 한 성과 이것을 어떻게 이어나갈 거냐는 고민을 계속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치러질 그 지선이나 총선을 생각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선은 대선 후보 한 사람을 후보로 선출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긴 하지만 지선이나 총선은 지역별로 나누어진 수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당도 달리하고 또 조직도 달리하는 이런 단체들이 과연 지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총선을 또 어떻게 공동 대응할 거냐에 있어서 훨씬 많은 이제 고민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공동 대응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보 정치를 지금 시대 정신에 맞도록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진보 정당의 출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는 실제로 이제 광장에 이번 탄핵 광장에서 쏟아져 나왔던 새로운 정치적인 주체들이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정치적 진출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장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력들이 정치적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거냐라는 고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했던 그 대선의 성과를 이것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거냐 하는 고민 속에서 지금 이제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진보 정당의 출현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회를 지속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보수라고 하는 틀에서 같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양당 정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매우 친자본적인 정당들이 서로 이제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수구와 보수의 구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은 꽤 많이 진보적인 의제를 채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보면 여전히 친기업적이고 또한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의 틀에서 그 자기 정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양당 정치의 그 구도가 사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깨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양당 정치가 그러면 완화되고 보다 다원적인 정치 체제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그 적어도 국회를 닮은 이런 이제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만들긴 했지만 오히려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훨씬 더 양당 정치가 더 심화되고 있는 구도로 가고 있다. 물론 이제 당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원내에도 진보정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정당이 3개나 있고 또 원외에도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또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거의 2개로 나누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실제로 가지게 만들죠. 하나는 범민주계 정당이라고 하면 또 한 측면에서는 이번에 매우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구정당
정당들의 두 가지 정당이 실제로 이제 제도 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장의 목소리는 훨씬 더 다양화됐습니다. 응원봉의 색깔처럼, 빛깔처럼 굉장히 다양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제도 정치로 들어오면은 훨씬 더 단조로워졌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양당 정치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세력, 지금 이제 민주당은 주식을 중심으로 한,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 이렇게 이제 지지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은 부동산 중심, 한쪽은 이제 주식 중심의 지지 기반을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양당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안 세력으로서의 정치는 평등과 생태, 분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등과 생태, 분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치가 지금 이제 형국에서는 반드시 출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빨리 넘어가기로 하면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한번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정당이나 또는 정치 세력의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죠.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 생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집권 여당이든 또는 제1야당인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AI나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경제적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AI 산업이 가져올 상당한 문제는 기후 생태나 이게 엄청난 에너지 소비 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생태계 문제에서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지금 이제 태안화력 발전소가 올 12월 달에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6년이 되면 28기를 폐쇄를 하게 되는데, 이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에 따라서 결국은 이 일자리 문제 또는 지역 소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금 앞에 설명했던 양당 정치에서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대안을 제대로 찾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그 TV 토론 과정에서도 이야기 됐는데, 차별금지법 얘기를 꺼냈을 때, 특히 이제 성평등 의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는 나중의 문제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러한 이제 성평등의 문제나 여성 의제 문제가 정말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동성 결혼이라든가 차별금지법 문제는 사실 이제 여러 이제 인권 기구에서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또는 이제 나중 문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양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뭐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 이런 이제 흐름들을 고려할 때 정말로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 또는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이제 기후 생태의 문제에 있어서 이와 차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일명 호명을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사회파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한번 호명 이름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이제 고민을 말씀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신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국민의힘을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자에 목매달게 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되게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이런 삶을 풍요하게 하는 수단으로 투자,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이것을 이제 권유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이자 정치 행위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됐을 부분은 투자하십시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였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 불공정한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공정성을 되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였을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매우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목소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동의 가치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이런 이제 정치 세력을 여기서는 한번 사회파 정치 세력이다라고 이제 앞서서 한번 이름을 그렇게 불러보기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노동의 가치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에는 여러 이제 존재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 이에 기반한 진보정당 이런 이제 결사태들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제대로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아까 사회파 정치 세력을 불렀는데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특히 이것은 이제 정의당이 고민해 온 매우 중요한 과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이제 제가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제1의 공약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법 밖에 있는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입니다. 근로자라고 포함이 되긴 하죠.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무권리 노동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정형 노동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권리 노동자들의 숫자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그때 대표로 취임할 때 노동 중심의 사회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윤 중심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둔 그런 사회 지향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둔 사회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이 차별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근로기준법도 모두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비정형 무권리 노동자들에게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해서 위장되거나 아니면 법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무권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2036년까지 28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 탄소를 원료로 하는 또는 에너지로 하는 산업이 대대적인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산업 전환에 따른 대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공동체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역 공동체 문제와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함께 보장하는 이런 이제 전환, 정의로운 전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과제로 가지고 진보 정치의 중심에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다음 지선에서 좀 고민을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제 가장 먼저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서산 태안 지역에서 그러면 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그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선거를 치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초기에 AI, 반도체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나 AI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여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I나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기도 하고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을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호남, 전라도 지역에서 해상풍력 또는 태양광 이 전기를 생산해서 이것을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수도권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한 그 지역을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기후 생태 문제, 환경 파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제 신산업 동력이 실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 생태 문제와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를 두고 송전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나갈 거냐 하는 문제로 하나의 과제를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방선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을 좀 이번 지선에서 함께 적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전소의 그런 이제 폐쇄 문제와 연관해서 지역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이제 지방선거를 고민했던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지역의 기후 생태 또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그 투쟁에 어떤 식의 참여와 실제 이제 싸움들을 같이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연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헌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나서서 국민 중심의 개헌을 이제 요청을 한 바가 있죠. 실제 이제 국회에서도 우원식 의장이 매우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대선 때 있어서도 이 개헌 문제가 일정 부분 공약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개헌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개헌 문제가 이 시대의 정신에 맞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7년 헌법 체제가 결국 이번 계엄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대통령제가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제대로 분산하고, 또 87년 그 헌법 체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개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너무 완벽한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이 개헌을 더 어렵게 한다는 이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체로 이야기하는 개헌의 절차는 순차적이 아니면 단계적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순차적 개헌 아이디어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개헌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을 이번에 먼저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여야 또는 이제 국민들이 지금 합의하고 있는 수준에서 개헌을 먼저 순차적으로 1순위에 두고 개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보다 광범위한 기본권 중심의 그런 이제 개헌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개헌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87년 이제 개헌 때도 사실은 이제 당시에 군부 독재의 잔재 세력이 이 개헌의 주체로 이제 타협을 했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이제 그런 구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개헌의 주체를 어떻게 하면 국민 중심 또 시민 참여형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개헌안이든 이런 것을 국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칫하면 여야 이 양당 구도에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에 하나가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보다 더 이제 개헌 절차를 조금 더 완화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주도되는 이런 이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뭐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서 지금 우리 정치 구도는 광장의 그 다채로웠던 목소리를 대변했던 다원적 민주주의가 제도 정치로 들어오는 순간 여전히 우리는 양당 체제로 다시 수렴이 됐고, 여기에서 갖고 있는 우리 정치의 여러 가지 한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광장의 그 다채로운 여러 목소리들, 특히 노동자, 서민 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양당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가 한번 시험을 냈던, 적어도 이제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대선 공동 대응이라고 하는 경험을 살려서 부동산과 또는 주식이라고 하는 이 대별되는 투자 정치를 넘어서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다양성을 중심에 두는
이런 이제 진보 정치의 새로운 그 진출, 정치적인 진출, 등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노동의 가치 문제, 또 가장 이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기후 문제에 있어서 생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드리면서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전략과 또 과제를 설정해 보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정치 이 세력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몇 가지 던지신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의 한국 정치를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하는 그 투자 수단을 중시하는 투자 세력이 주도하는 양당 정치, 이런 규정은 조금 이제 그 익숙하진 않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어떤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에 대변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 또 다양한 그 사회 약자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사회파 정치 세력의 등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신 것이 발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또 토론회 과정에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누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지점을 토론을 하면서 또 현실에서는 집권당인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어떤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토론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후에 우리 토론으로 미루고요. 이어서 그 지정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면요. 지난 그 겨울에 차가운 그 광장에서 뜨겁게 사회대전환 요구에 앞장섰던 광장을 여는 윤태청 대표이십니다. 이재정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윤태청의 이재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조직은 12월 3일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청년들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지난 대선 토론을 지켜보면서 광장의 이야기를 충실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해주신 권영국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윤태청이 참여하고 있는 그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 행동이라는 청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있는데, 그 연대체에서도 그 권영국 후보 캠프와 그 불평등 청산을 주요하게 주제로 하는 그런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어서 오늘 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박창규 위원장님께 섭외 연락을 받고,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는 진보정당 당원이었던 시절도 있지만 어쨌든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토론을 맡는 것이 적합할까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았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진보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어제 광장의 활동가로서 그리고 청년 여성 유권자로서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발제문을 보았을 때 핵심은 새로운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창당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정당의 명칭이나 형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 여성, 이런 지금의 세대들이 처한 구조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좌표가 무엇이냐, 이걸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눠주신 고민들을 저는
뭔가 질문도 던져보고 대안도 말씀드려보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진보정당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존경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5년간 코로나 이후를 생각했었을 때 청년들이 놓여있는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그런 무한경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최근 5년, 10년 사이에 그런 서울, 아파트, 대기업, 스펙, 코인, 주식, 부동산 같은 그런 무한경쟁 굴레에서 청년들은 생존을 위한 계층 사다리에 내몰려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생존 전략을 개발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가 과연 청년들에게 마땅한 대안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점점 개개인 시민들의 삶이 다변화되면서 이것들을 과연 그 양당구도 내에서 다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삼중위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개편 같은 그런 다층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다 다층적인 정치적 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런 산업화, 민주화로 대표되는 그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좌우 스펙트럼, 그리고 양당제 구도로는 그런 청년, 여성, 진보의 다양한 아젠다들을 설명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계급, 세대, 젠더, 지역, 기후, 그런 다양한 교차축을 통해서 정치를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선에 대한 평가를 다시 좀 짚어보고자 하였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보다 단호하고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 이후에 그 권영국 대표님 비롯 그 정의당에 대한 후원금이 많이 쏟아졌지만 이 0.98%라는 숫자는 어떤 낙관을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원금이라는 방식이 어떤 소중한 지지와 연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떤 끝내 선택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회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현상, 그러니까 낮은 득표율 이후에 이어진 후원금이 나타났던 것을 생각했었을 때 다음 선거에서 그 유권자들의 선택을 정의당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대선 결과를 과연 그런 계엄과 내란에 따른 결과만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경유할 때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의당 또는 범진보연합이 다시 지방선거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권영국 대표님께서 그런 노녹정 신호등 연대나 그 4개 산별노조, 사회운동 단체들이 만든 그런 독자적 진보정치 연합을 강조하셨고, 향후 지방선거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였는데, 과연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고, 그것이 정의당의 자원으로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진보연합을 이뤘던 방식이 그런 대중정당으로서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그런 범진보연대를 한다고 생각했었을 때, 어쨌든 지금 녹색당은 안동, 그리고 노동당은 울산 같이 주력해온 지역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역의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성과를 내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그런 새로운 정치연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은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짚어보고자 했던 것은 그럼 내란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에게 향했던 표심에 대해서 진보 정치의 관점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에게 나름 그런 소신 투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표가 될 거를 알면서도 뽑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청년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그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조사했던 그런 웹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투표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상대 후보와 상대 정당을 저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는 게 핵심이었고, 근데 이준석 지지자들이 했던 투표의 방식은 주로 세대 교체나 그런 거대 양당제 균열을 위해서 투표했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지지층의 상당수가 그런 적극적 지지층이 아니라 소극적 지지층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그런 이준석이 제시한 반페미니즘이나 반소수자 정책에 온전히 동의하진 않더라도 이준석을 뽑는 일정 부분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지점을 생각했었을 때 저는 이준석에 가 있는 표 그리고 여러 정당들 중에서 진보 정당을 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민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세대 교체라는 프레임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지점을 생각했었을 때 그런 정의당과 진보정당이 그런 뭐 기후위기나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정책적 아젠다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거 이외에 그런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거나 영입하는 전략 그리고 선출직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나 고민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것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정책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도 좀 질문 드려보고 싶었고요. 사실 정의당에서도 뭐 장혜영 의원님이나 류호정 의원님처럼 기존의 청년 정치인을 영입하는 시도를 해왔던 것을 알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이후에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번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뭐 비단 정의당 사례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을 비롯한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영입되었다가 활용되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단순히 개인 인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과 조직이 결합된 방식의 그런 인물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미국의 그 AOC로 상징되는 인물이 그런 JD나 DSA 같은 단체와 결합되면서 그런 일정 정도 성과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 최근에 그 권영국 후보님을 뽑은 그런 지역 주민들 간의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그런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과제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의 활동가들이 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당 안팎을 오가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런 지역의 운동 등을 그런 조직하는 경험들을 계속 정당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J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재를 발굴한다고 했었을 때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의 유명한 활동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익히 알려진 그런 큰 시민사회단체에 알려진 활동가를 영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진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추천을 받고 그 조직이 만나서 일종의 심사를 거치고 심사에서 검증된 사람들에게 자원을 그 정당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하고 싶었고요. 이것이 그 JD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가 이야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직화를 해내는 과정은 그런 정치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권영국 대표님께서 그런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과 그런 다양한 뭐 정의로운 전환이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무권리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젠다들을 말씀 주셨지만 저는 핵심적으로 오늘 논의해야 할 부분은 그런 이재명 정부 시대에 어떤 진보 정치가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해서 대중들이 진보 정당에게 기대했던 그런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가 상당 부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장석준 선생님께서도 그런 노련한 정치를 오랜만에 보고 있다라고 평을 하시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어떻게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 틈을 파고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인정하고 거기에 나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협력적 견인이고 하나는 그런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협력적인 견인에 대한 방안을 생각했었을 때 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인정하되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진보 정치만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방향은 진보 정당이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정책적인 실력을 갖추는 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말씀 주셨던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에 따른 그런
그런 전력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저는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AI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 문제도 발생하지만 사실 지금 용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규모 산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리고 뭐 지금 AI 교육센터 같은 것들을 정부 주도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럼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AI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에 또 교통비를 써야 되거나 주거비를 써야 되거나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교육이나 노동의 격차들도 이제 향후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비어진 영역에 대한 의제들을 선점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저는 차별금지법이나 젠더평등, 그리고 기후재난에 대한 불평등, 그리고 무권리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 같은 것들이 그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어쨌든 지금 정의당이 원외가 된 상황에서 사회운동이 아닌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어떻게 차별화된 전략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점을 고민했었을 때 당장 지방선거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그런 2028년에 원내 재진입을 목표로 해서 지역에서부터 토대를 쌓고 어떤 개별 아젠다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지점에서 무엇을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청년 세대가 기대하는 좀 다른 새로운 진보 정치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세대 간의 불평등도 있지만 세대 내의 불평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어떤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동산, 코인, 주식 같은 열풍들이 점차 과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액화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포괄되지 않는 노동 형태가 너무나 빠르게 양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떤 계급 사다리에 올라타기 위해서 다양한 욕망들을 품게 되고, 그것이 단순히 너의 노동소득을 잘 쌓아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그런 욕망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이 대중적인 선택이나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년들이 일정한 어떤 욕망들을 품게 되는데, 기존의 진보 정치나 진보 운동에서 해왔던 방식은 그 욕망이 잘못되었고, 그 자산 소득이 아니라 노동 소득을 쌓아야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이기적인 MZ 세대들의 욕망을 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다그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는데, 이것을 더 이상 청년들의 욕망을 부정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것이 저의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해서요. 그리고 이런 다그침 같은 것들이 청년 세대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지금 586 민주진보 세대들이 이미 많은 자산과 인적 네트워크들을 쌓아놓은 상황에서 청년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자산을 형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실망과 열패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파라는 발상은 소중하지만 이것들이 청년 세대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는 언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지점에서 대중들, 특히나 그런 어떤 진보에 대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그 대중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주체 역시 기존의 얼굴이 아니라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말걸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장에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그런 목소리들을 수집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그런 진보적인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번 광장에 참여한 청년들이 어떤 강한 열패감이나 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저 윤태청에서 1월에는 광장에 참여한 청년들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3월에는 이 청년들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FGI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대선 표심에 대한 질문에서 광장을
그래도 대변하는 후보를 소신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광장 대응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누구였냐라고 질문했었을 때 정의당을 언급한 것은 3건이었고 그중에 한 건은 장혜영 의원으로 특정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응답이 낮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대 개혁 아젠다가 충실하게 추진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자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이미 강력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 주거, 여성, 환경 같은 문제들은 잘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절망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한테 정치가 좋은 선택지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광장에 나왔던 목소리들이야말로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핵심은 여성 유권자와 무권리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제문에서 가장 아쉽게 다가왔던 부분은 여성 유권자에 대한 조직 전략이 없다라는 지점이었는데요. 최근에 진보정당에 대한 상당한 지지는 2030 여성 유권자들이 떠받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 국가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진보적 아젠다에 대한 포용적인 입장 역시 2030 여성 유권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2025년 진보정당의 정치 전략에 여성 유권자에 대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핵심은 성평등 정책과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여성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도 고민이 드는 부분은 지금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비동의 가늠죄에 대한 도입이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소위 말해서 그런 폭력 정책에 대한 대응에 한정되어서 계속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좀 진보 정치가 좀 대안적인 성평등 메시지들을 좀 개발하고 여성 유권자들을 조직화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것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같이 미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정치 세력이 조망하지 않았던 사업장이나 의제를 찾아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미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부여해서 이들을 좀 선출직의 얼굴로 대표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대 대선에서 청소노동자 김순자가 있었다면 22대 대선에서는 그런 프리랜서 노동자 후보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후보, 무권리 노동자 후보가 진보정치의 새 얼굴 또는 여성 대표의 얼굴로 여성 청년 얼굴의 얼굴로 대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성혼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광장에서 나왔던 준엄한 요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내란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그런 극우 기독교 세력이 점점 더 반동성애, 반페미니즘 기조로 규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의제들을 대응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굉장히 후퇴를 겪었고 지금도 향후 복원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의제를 그런 7%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회 변화라고 짚어주셨지만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미 다양한 지표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한다라는 응답들도 있었던 만큼 이것을 어떻게 대중적 확장성을 이게 7%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검증된 정책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후위기 대응서사를 통한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도 짚어주셨는데 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 지방선거를 한 달이 아니라 1년 정도 남긴 시점에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장 기반 조직화 전략은 상당히 폼이 많이 들고 사실상 당의 자원을 그 일부 지역에 집중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정의당이 이런 일부 지역에만 집중해서 출마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오히려 만약에 다양한 전국구에 출마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특정 지역에 포커스된 정책보다는 그런 기후재난 불평등이나 이런 대중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덧붙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헌 관련해서도 저도 순차적인 개헌에 동의하고 시민사회에서 최근에 개헌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의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서 한국 사회에도 개헌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지금 세대들한테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사회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그런 개헌 청원 구조라든지 그런 상설적인 국민 참여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식이라든지 시민의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민 참여형 개헌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진보정당 역시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지점에서 그 무권리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저는 시민 참여형 개헌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위원회 구조에 그럼 그 무권리 노동자들을 어떻게 일정 퍼센테이지를 보장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 굉장히 노동 관련한 위원회라든지 복지 관련한 위원회라든지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사용자 단체 조직은 노조 아니면 소비자 단체가 들어가는데 노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같은 지금의 소위 정형화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변화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담겨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지금 그런 청년 거버넌스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런 지점에 대한 개입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며를 마지막으로 짚어보면 어쨌든 정치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시 윤어게인을 실시간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이라는 과제가 잘 완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계엄 이후 후퇴된 것들을 복원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정치 지형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진보 정치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쨌든 산적해 있는 과제가 굉장히 많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견제하는 역할로서 또 독자적인 진보 정당이 필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에 유효한 진보 정치 역할과 전략을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그 지점의 어떤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꾸로 말씀드리면 당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와 어떠한 접점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대립할 것은 대립하면서 그 진보 정당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당면한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 그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이 과정에서 이제 세대 교체라는 말이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이고 반갑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 특히 그때 세대 할 때 청년의 정치 참여 특히 진보 정당의 입장에서 청년 여성의 정치 세력화라든지 무권리 노동자 여성들의 조직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토론을 통해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 토론의 자리가 결론이 나는 자리는 아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많은 얘기들이 풍성해질수록 오늘 발표해주신 권영국 대표님이나 정의당 또 진보정당에게는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느낌을 발표와 토론을 드리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프레시안의 전홍기 사장님이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의견 개진은 아니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박창규 위원장님도 정리를 하면서 쟁점들이 나왔다 여러 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발제문에서는 조금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 2달 반, 80일 정도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6월 3일 이제 당선되고 난 뒤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그 속도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해도 대북 관계는 매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기존의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 내란 정책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매우 속도감 있게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가다운 추진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국민들에게 매우 시원하고 또 뭔가 효능감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죠. 반면에 이제 우려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사를 할 당시에 나타났던 부분인데, 상당한 이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기가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고집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보였고, 특히 이제 뭐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었죠. 굉장히 갑질 문제는 실제 정치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상당히 좀 가볍게 여기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여가부라고 하는 특성에 맞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상당히 무관한, 오히려 이제 가장 중요했던 성평등이나 여성의제는 오히려 나중으로 다 이야기해버리는,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대통령의 심중에 있는 어떤 정책하고 연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들하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기후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 그다음에 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되게 위험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치 이제 우리가 반도체나 AI가 모든 이제 뭔가를 해결해 줄 것처럼 지나치게 그 이제 뭐 어떤 산업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아까 그 질문 중에 보면 이재명 정부와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산재 문제 같은 것은 대통령과 전 이제 본부처가 전력 투구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죠. 저는 경쟁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이제 지시로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인 보완과 대안을 제시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뒤에 이제 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기후 생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송전탑 문제는 전북 충남 쪽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매우 이제 상당한 견제력을 발동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두 가지 모습들이 다 비치고 있어서 그럼 하나는 이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견제를 하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단점이 뭐냐면 진보가 의외로 되게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물려있는 것 같으면서도 폐쇄적인데 어렵게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일반 활동가들이나 그 흔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분들하고 일반인하고 생각하는 개체가 되게 큽니다. 예를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가족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가족이 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만약에 노동이고 둘째 아들이 항정, 셋째 아들이 여성, 넷째 아들이 뭐 인셔가지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이 지금 다 이제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가족들이 각자의 목소리만 계속 높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느낀 점이 뭐냐면 이 토론을 하면 항상 똑같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 이재정 그분을 많이 공감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진보 토론을 많이 가보면 다 하는 얘기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개개인별로 다 맞는 말인데 한 가족에서 지금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각 아젠다를 5개를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죠. 그 가족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이걸 다 하면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각 단체별로 무엇을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진보단체 모든 단체 노동당뿐만 아니라 각 단체가 나의 목소리만 높이거든요. 나의 목소리만 높이고 내 것 외에는 다른 거를 양보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아젠다를 이 모든 아젠다 다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가정에서 소수 의견을 다 이게 아젠다라고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이 제목이 뭐냐면 진보 정치입니다. 정치. 그럼 정치를 하면 소수 목소리가 과연 해가지고 이게 법안이 통과될까요? 한 가정에서 각 단체가 자기 거를 죽이고 공통 과제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각각의 과제를 다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개개의 소수의 얘기도 되게 중요하죠. 환경 중요하고 노동 중요하고 뭐 여성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공통의 과제를 각 단체들이 다 묶은 다음에 소수로 이제 나가야 된다. 지금 진보정당에서 예를 들면 갖고 있는 거는 노동당 갖고 있고 녹색당 한국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다 챙기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노동 진보의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하고요. 이 토론도 지금 보면 예전에 이런 토론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다 개별적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다고 생각해요. 질문이기도 의견이긴 한데요. 사실 가장 최근에 궁금했던 주제여서 시간 내서 왔습니다. 제 발제문 보면서 든 생각이 두세 가지일 것 같아요. 잘 정리되지는 않는데 첫 번째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력을 구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의당에서 어필하려고 하는 그 시민? 그 대상은 누구가가 첫 번째 가장 궁금했습니다. 정의당은 누구한테 어필해서 득표를 하려고 할까?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권유하는 혹은 그걸 중시하는 세력과 해당되는 걸로 아마 노동의 가치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필요한 얘기긴 한데 그리고 노동으로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 있거나 큰 비전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요 내용은 노조 결성에 관한 권리라든가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그 대상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발제문이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필해서 득표하려고 하는 거가 정당은 최소한 그것이 노동을 존중해서 노동의 가치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우선과제일 수는 있지만 그걸로 그 가치가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조세 정책에 있어서 증세를 포함한 세금 정책에 있어서 진보 정치는 이 방향이어야 된다라든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최소한 지금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왜 쟁점이 되겠어요. 미조직 노동자들도 그들 중에 다 저는 대상 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혹은 가장 크게 제시할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상 발전에는 없다. 노조할 권리와 노사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노동을 먹고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부분이 빠져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기후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활동이라 생각이 돼요. 특히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한 지방을 배제하고 결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현상인 것도 분명하고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적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여차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반대운동의 연장선에 그 현장에 있는 정의당만 상상이 됩니다. 필요한 일이긴 한데 진보정치가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여기 정읍이든 어디든 가서 반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최소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AI에 대한 정책이든 반도체 정책이든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시기이잖아요. 바깥의 무역 질서가 달라지고 있어서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면서 고용을 많이 강조합니다. 고용이 가능하게 해야지.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무역은 굉장히 큰 장벽이 막혀 있고 해외 이전을 가던가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면 지금 사업장을 줄이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천이든 포항이든 당진이든 많은 지역에서 그래. 특히 충남 지역 아까 고령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산업 재편에 있어서 최소한 기후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어떤 큰 비전이든 정책이 그게 뉴딜 정책이든 이런 게 없이 고용 보장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진보 정치가 너무 그릇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에 관한 것이든 부동산에 관한 것이든 산업 정책에 관한 것이든 그 큰 그림이 사실상 없는 강론에 관한 제안이었다라는 인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이나 의견 개진하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김용국 위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조금만 크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주제를 듣고 저도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좀 반갑게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저는 요즘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고용노동부 장관을 예전에 민주노총 위원장 하셨던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이 직원과 함께 불시에 방문을 해서 점검하는 걸 보면서 저는 피부로 상당히 이재명 정부의 그 변화되는 모습이 좀 약간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피부로 많이 변화가 느껴져서 진보 정당들이 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진보 정치를 어떻게 전략을 짜고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좀 고민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도 친민주당화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좀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세미나나 그 지정 토론 하신 분 말 중에 저는 좀 여성 운동에 대한 좀 그 부분의 지적이 조금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라든지 뭐 키어에 대한 부분에 너무 집중해서 여성 운동의 전선이 좀 처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좀 바라보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있는 진주에도 어, 최근에 여성 단체들이 성평등 관련 주제에 키어와 동성애 관련 부분이 교육 강의로 잡혔었는데 그 강연에 진주시의 양성평등 기금으로 그 강연이 진행되는데 기독교 쪽과 뭐 극우적인 그분들이 진주시를 항의 방문하고 민원 전화를 넣고 글을 많이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진주시가 오늘 그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여성시민사회단체나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분을 비판하고 이런 전선이 꺼지는데 중요한 건 정의당 진주 지역위 내부에서도 이 전선에 끼워야 되는지 좀 다른 근분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이재정 대표님께서 그런 부분 지적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주제 토론회에 많이 토론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진보 정치가 어떤 활로를 걸어가고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정 대표님 토론 내용 중에 이제 여성 운동 조직화에 대한 공감이 컸고 특히 이제 지역에서 최근에 이 페미니즘 관련 토론회를 하는데 이제 그 지역의 약간 토 세력이나 이제 반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런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해 주신 것 같고 또 더 고민스러운 것은 정의당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입장 통일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재정 대표님이 이제 그 토론문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 겸 질문, 뭐 제안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생각을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이제 방금 네,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몇 가지,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그런 이제 사회에 대한 정치, 이걸 이제 저는 사실 그걸 매우 중요한 차이로 내세운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요게 이제 아까 이재정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사실 젊은 세대들의 이기적인 욕망, 이걸 이제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부동산을 가질 수는 없어. 너무 규모가 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주식, 코인 이런 거예요.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대단히 잘 이용해서 사실 이제 그 지지 기반화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근데 저는 그게 발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익만 남기지는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엄청난 다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것은 매우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한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 반드시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는 이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단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노동의 가치에 있어서 우선은 가장 낮은 그리고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안전망과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핵심이 그쪽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그것이 득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는 훨씬 더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서야 되지만 적어도 노동 문제의 핵심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다라는 것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조세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단지 그 이제 전략적인 좌표의 하나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조세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중에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좀 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이제 정세와 관련된 이제 부분을 매우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를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물론 굉장히 조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에서도 이 감세로 인해서 계속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세를 통한 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훨씬 더 이제 예리하게 좀 내용 있게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기후 생태와 관련해서 반대, 주로 이제 반대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 생태 문제는 실제로 우리는 반대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특별법 폐기 주장을 하고 일본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이 정말로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재벌 특혜법이에요. 재벌로부터 뭐 그 공익 자금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환수할 거냐는 규정은 단 한 규정도 없어요. 오로지 인프라 깔아주고 어떻게 지원할 거냐만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그럼 반대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취지를 해서 그럼 정의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주장을 대안으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인 클러스터만이 답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그걸 자꾸만 호응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 주장을 하고 싶더라고요. 자, 수도권 갈수록 수도권이 집중이 돼.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창원을 내려갔는데 창원이 기계 도시였어요. 기계 산업 도시. 그런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수도권 주변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조차도 이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도시로 가고 있어요.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수도권을 몰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방으로 균형 있게 분산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이 지금 이제 호남이나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클러스터를 왜 꼭 수도권 주변에 해야 돼? 라는 문제를 던져야죠.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그 지역에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이런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그냥 지금 여기서 단순히 말로 끝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도 AI, 반도체, 국제적 경쟁력, 지금 이제 산업 전면적인 개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기후 생태하고
가장 그래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역 균형 발전을 주야장창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재생에너지 있는 곳에 이것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이제 반대, 저지 이것만을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송전탑과 관련된 분쟁, 이거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만약 되면. 근데 이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이제 산업재편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낼 수 있는 산업정책이 뭐냐, 이런 걸 고민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 비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가 그동안 이제 성장은 주로 그 보수 정치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폐해를 최소화시킬 거냐 하는 측에서 진보 정치가 견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진보 정치가 만약에 대안 세력으로서 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산업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로서 그 아쉬움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 생태와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 전환 또는 산업 전환과 관련된 산업 정책을 만들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 김영국 위원장님 여성운동의 필요성이 얘기했는데, 예, 아까 이제 그 여성 유권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직해낼 거냐, 이 부분은 아까 이런 지적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정의당 또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뭔가 대중적 진보 정당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기반은 뭐냐? 거기에 주체들은 어떻게 형성할 거냐 하는 질문으로 보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는 계속 불기차 얘기를 하는데, 불평등, 기후, 그다음에 차별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보면 이제 한편으로는 계급 투표를 해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전혀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평균보다 낮은 이제 득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그 세대 투표에서 예전에 정의당이 꽤 많이 지지를 받았었죠. 2030이나 젊은 세대 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세대 교체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제 이준석이 왜 매우 반페미니즘이고 반여성적인 이런 이제 정책을 내면서도 지지를 받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젊은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대표를 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젊은 세대를 우리 이제 진보 정치의 주체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성평등에 대한 그 정치를 이미 이제 대선에서 가장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 정말로 이제 정당 차원에서 그러면 성평등 또는 여성 정치를 어떻게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의제 또는 과제로 설정을 하고 해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정 대표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좀 이제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고민되는 거였는 게 이제 지역 활동가나 시민사회 활동가, 정당 활동가가 아니라 그 지역 시민 내에서의 그러한 이제 인적 인플라, 인적 리더, 그러니까 리더를 발굴해내고 거기에 중심으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청년 장애인 여성인 후보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바꾸겠다, 후보 전략을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그러니까 후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이념 중심으로 나누어진 진보 정치의 가치가 그래도 이제 지역이라는 훨씬 더 그러니까 덜 지금처럼 양당 정치가 훨씬 더 좀 자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어떻게 이제 모아내서 이제 이렇게 진보 정치가 좀 재편됐다. 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보거든요. 사실 우리 진보 정치 가야 할 방향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좀 그와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시고.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은 지금 정의당에서 내부에서는 지금 지선이 큰 과제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지선 관련해서 이게 좀 관련해서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이제 이게 진보 정당 중에 특히 이제 정의당 쪽에서도 이제 많이 지역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붕괴됐다고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지역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부족해졌다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저는 그 원인이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제에 관심이 없어서라고는 생각은 안 하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제가 있는 이제 영종도라는 곳에서는 이제 좀 몇 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있긴 한데,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영종도 내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새로 이제 개발되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런 의제들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제 지역 사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영종 청년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민영화 문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에서 지적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메리지 선정 문제 같은 거에서도 이제 많이 반대 운동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의제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종도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청년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촌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많이들 하는 것들도 있어서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노동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산재 같은 것도 발생해서 이제 뉴스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이 있기도 한데, 근데 정작 영종도 내부에서 보자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일부 시민단체들도 모여서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정당까지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감이 좀 많이 들었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노동 문제라든지 그런 다른 노동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히 영종도 내에서는 이제 특성화고라든지 그런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비평등한 문제들에서 이제 이런 학생 문제들 같은 그런 의제들도 많이 의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민단체 그게 과연 이제 진보 정당이라든지 그런 지지층으로도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왜 그런지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역에 여러 가지 진보 정당이 개입할 만한 여러 가지 쟁점 이슈들도 있고, 또 관련해서 관심 갖는 지역 주민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진보 정당의 어떤 정치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엄정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 제 토론본에서 다뤘던 그 JED 사례를 봤었을 때는 그 중앙 조직이랑 그리고 그 거점별 조직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특정 선별된 지역에 내려보내는 형식으로 자원활동가도 훈련을 장기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성과를 거뒀던 자원활동가들을 다음 선거에선 이 지역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자원활동가대로 훈련을 시키고 선출직 후보는 거점별로 선출직들을 그러니까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구조를 병행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를 양성하는 동시에 서포터를 양성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쨌든 이번 지선에서도 사실상 양당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조국혁신당도 뭐 호남 지역이나 일부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서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3인 지역구에서도 그 약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산발적으로 지역에서 출마자를 모집하기보다는 어떤 전략 지역들을 정해서 그 지역에 좀 집중하는 형식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아니면 당장 지선이 아니더라도 뭐 총선이나 다음 선거를 고려해서 좀 집중할 만한 지역에 그런 자원들을 이번 지선을 통해서 투여해보는 것이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진보정당의 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의견 드려보고 그리고 마무리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또 뭐 운동 영역이나 뭐 정치 영역이나 계속 이 언저리에 있어 보면서 고민이 드는 것은 어쨌든 권력이나 자원이 부재한 조직이거나 사람이거나 그럴수록 대응의 방식이 계속 뭐를 하지 마라, 규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 비판하는 논조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맨날 활동하면서도 약간 딜레마 같은 영역이기도 한데 저는 진보 정치가 앞으로 그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주는 메시지들을 더 많이 발신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의견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안티, 뭐 하지마, 반대 이 방식이 아니라 진보 정치가 뭔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그 방향을 먼저 선도해가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우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제안들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진보 정치가 처음에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출발할 때 그 유권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매우 그 환호를 받았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제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수 정당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야 하지 마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 이거 해라고 한 거거든. 그다음에 이제 부유세, 야 부자들 세금 많이 내고 서민에게 복지 넓혀줘.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일반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아마 조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그 대안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해서 이제 한 발 앞서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이렇게 이제 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정책 역량들이 현저하게 이제 축소가 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뭔가 잘못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원심력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충분히 진보 정치나 진보 정당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제들도 있고 지역 현안들도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보 정당들이 제대로 그 자기 지지 세력화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결국은 지역에서 이제 지역위원회나 이런 것들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위원회 활동이 실제 지역 현안에서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던지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지역의 어떤 북부리 운동을 세력화하기는 커녕 그냥 n분의 1로 참여하는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운동에 있어서 진보 정치가 이 부분을 보다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헌신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측면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가지 던진 것 중에 참 고민되는 걸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거냐 하면 2페이지입니다. 이번 이제 대선에 대한 평가 중에 이 대선에서 아까 대선연대 사회대전환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대선에 공동 대응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대중정당으로서 외연을 확장한 것이었냐?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뼈아픈 구석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평가하면서도 공동 대응을 한 것이 이번 대선에서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첫 번째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이후의 진로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훨씬 더 연대연합이나 공동 대응을 더 강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제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히려 거기에 모여 있는 이제 정당이나 단체들이 그 이상의 광장에 많은 이제 다양한 목소리 단체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외연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념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식의 단체들이 실제 이번 공동대응을 했던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좀 시민 친화적인 이런 식의 외연 확장인 데서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는 공동대응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거냐 하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로 합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부분으로 가면 훨씬 좋겠는데 내부적인 조건상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사회 대개혁의 중심에 섰던 그런 이제 주체들이 좀 더 큰 전망을 가지고 이런 이제 대중적 진보 정당의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위력적으로 그런 세력으로 만들어 성장해 가는 것 이런 이제 경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고민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의 창당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대교체 문제는 좀 뼈아픈 이야기는 한데요. 정말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정말 얼마만큼 진보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청년 세대들을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거기에 권한을 부여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따가운 이제 지금 지적으로 보여서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지선에서의 뭐 기후위기 대응의 서사, 지방선거 전략이라든가 또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이런 이제
전략들이 이번 지선에서 과연 얼마만큼 적절하냐라는 것,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어떤 이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런 차별성 있는 영역과 또 그런 의제들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하는 고민들이 있어서 이제 일단 몇 가지 예시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훨씬 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죠.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너무 좋은 많은 그 개헌의 완성본을 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절대로 통과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체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적어도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첫 발을 어떻게 뛸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헌의 가능성들을 높여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면 연성헌법이라고 하는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래도 합의된 내용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거 가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국면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오후 한 2시, 3시경에 정의당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도자료 목록을 쭉 봤더니 대선 이후부터,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오늘 그 시점까지 보도자료가 137건이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한 1.6개 정도를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굉장히 그 많은 이슈에 대해서 가열차게 이제 투쟁하고, 뭐 기자회견문도 있고, 뭐 입장문도 있고, 뭐 그런 걸 보면 가열찬 투쟁을 이제 전개하신 걸로 보여지고, 그 중에서 54건이 노동 관련 보도자료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를 치면 40%.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까 권영국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드는 생각은 이것을 조금 더 어떻게 그 많은 어떤 유권자들에게 동의가 되건 동의가 되지 않건, 저 진보정당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집요하게 저 노동 문제의 해결에 헌신하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어떻게 강하게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개별 노동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 노동정치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어떻게 더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를 남기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밖에 이제 오늘 토론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토론이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권영국 대표님을 포함한 정의당에 계신 분들도 우리 토론을 맡아주신 이재정 대표님에게도 다 같이 유익한 토론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 번의 토론으로 이재명 정부 시대의 진보정당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 그 당면과제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런 논의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실천을 만들어지고, 또 그 실천이 조금 더 정치적인 의미를 진보정당에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권영국 대표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재정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큰 박수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